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 범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인 삶, 맨 첫 번째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봐서 도덕적인 행동 단원과 그리고 그 이후에 도덕 2 교과서의 진도까지 시험 범위까지 모두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29쪽 부터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도덕 활동지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지고 온 친구들은 활동지 5번부터 보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활동지 내용을 정리해 두었겠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고 그리고 다시 활동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활동지가 없다 하면은 교과서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중단원은 제목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단어는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정리를 해줬었는데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어는 총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도덕적 행동에 실패하는 이유. 이게 첫 번째 소단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 이 민감성과 상상력이 있어야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두 번째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이 있더라도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가를 추론해 가는 그런 과정, 도덕적 사고 과정이 없으면 도덕적 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덕적 추론과 이 도덕적 추론 과정을 검토해보는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중단원은 이 4가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원의 그 구성을 잘 떠올려 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소단원인 가장 먼저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이 단원은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평소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원인데 첫 번째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여기 들어갈 말은 도덕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인지를 못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 잘 모르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도덕적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어떤 정보가 있고 도덕적인 지식이 있고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 있는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나약해서? 네, 바로 의지가 나약해서 의지가 나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번거롭고 귀찮아서 또는 도덕적 행동이 나에게 손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 손해가 되고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 상황을 지나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이제 이것 또한 의지의 나약함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의 그릇된 강요. 이 경우에는 흔치는 않지만 종종 이런 경우 있죠.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이 센 사람
여러분들한테는 선배 또는 어른들이 되겠죠.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부족하면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뭐냐? 첫 번째는 도덕적인 알미 되겠죠. 어떤 문제가 도덕적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도덕적 암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실천 동기인 사랑, 공감, 선한 의지 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원동력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가 평소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단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의 역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도덕적 민감성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개입해야 할 도덕적 문제 상황이다 라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자신의 도덕적 결정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루 살피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도덕적 바로 상상력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의 의미는 구분되지만 그래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것을 배웠었죠. 도덕적인 상상력의 바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고,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일어난 도덕적 사고의 폭을 넓혀줌으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고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적 민감성을 키운다. 의미는 구분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을 검토해보고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이 여러분들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도덕적 추론 단원인데, 이 도덕적 추론 단원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에서 그 추론의 그 과정을 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는 판단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실 판단이 무엇이고 가치 판단이 무엇이고 도덕 판단과 도덕 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사실 그대로 서술한 판단으로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 내용의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사실 판단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사실 판단. 그리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 저속함과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은 가치 판단, 그리고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사실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치 판단 중에서는 도덕과 관련된 판단이 있는데 어떤 행위는 착하다, 옳다, 나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서술이 되면은 도덕 판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도덕 판단 중에서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행위나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도덕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인 도덕
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 추론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덕적 추론은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올바른 도덕 판단을 이끄는 게 이제 도덕적 추론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덕 판단이 되고 이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우리의 그 결론이고 이 결론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전제가 될 수 있는 도덕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전제가 될 수 있는 사실 판단이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자,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 36쪽 37페이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보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승강기에서 한 아이가 손이 닿지 않아 버튼을 누를 수 없어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몇 층에 가는지 묻고 버튼을 눌러주었다. 도덕 원리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 사실 판단은 승강기에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아이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대전제랑 소전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론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가 될 수 있는 결론인 도덕 판단은 뭐가 될까요? 도덕 판단은 조금 구체적이고 좀 개별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승강기에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도덕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도덕 판단은 어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도덕적 추론을 내릴 때는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을 생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추론 과정을 내가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다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 사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좀 그 사람의 추론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은 사실 판단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판단 검토는 정보의 원천을 평가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추가적으로 편견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판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대전제가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역할 교환 검사와 그리고 보편화 결과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할 교환 검사는 도덕 원리를 검토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의 처지에 너가 만약에 처지가 되어 본다면 너와 같은 도덕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이제 역할 교환 검사가 될 수 있겠고, 보편화 결과 검사는 너와 같은 도덕 원리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채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보편화 결과 검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단원이 도덕적 성찰 단원인데, 도덕적 성찰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게 도덕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도덕적 성찰을 강조한 서양의 학자가 소크라테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 도덕적 성찰을 강조한 학자는 증자가 있는데, 이 증자의 세 가지 방법, 이거는 다시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도 도덕적 성찰의 방법을 강조했고, 여러 가지 덕목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성찰의 기준은 올바른 기준으로 바탕으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어떤 비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찰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찰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되어야 하고, 그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성품과 덕이 도덕적 성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침 정하기 있고, 그리고 뭐 명상하기, 뭐 참선, 명상, 성찰 일기 쓰기, 그리고 유교의 경이 있죠. 올바른 마음으로 가득 차 나쁜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유교의 경 상태다. 그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바로 경의 상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덕적 행동 단원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주 짧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도덕이 교과서 어디를 펼치냐면 도덕이 교과서 29쪽부터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이 단원의 주제인데, 첫 번째,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첫 번째 소단원이고, 그리고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소단원 제목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가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게 갈등이다. 자, 갈등의 종류는 크게 외적 갈등, 내적 갈등.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내적, 그리고 외적 갈등이겠죠. 밑에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외적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은 우리 교과서에서 세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신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 뭐 이런 경우 세대 갈등과 종교 갈등, 문화 갈등 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이 있겠죠. 자, 우리 이해관계의 충돌 중에서 대표적인 그 사례가 있습니다. 내 뒷마당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 Not in my backyard 라는 말의 약어로 님비 현상이 있죠. 님비 현상은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터, 핵폐기물 등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내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핀피 현상은 내 앞마당에 해달라, please in my front yard 라는 말의 약어로 병원이나 학교 또는 지하철역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을 내 지역에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게 핀피 현상인데, 이거 두 개 다 지역 이기주의를 반영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하지만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님비 현상은 어떤 혐오 시설을 내 주변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핀피 현상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이니까 이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은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1종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거는 한번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갈등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인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
평화적 갈등 해결이란 어떠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해, 인정, 화합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평화적 갈등 해결. 그리고 수능, 회피 등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폭력 등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은 안 된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갈등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갈등을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면은 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도 성장할 수 있고 사회의 평화의 발전을 가져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한 단원입니다. 활동지 14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단원 보겠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을 봐야 되고,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일단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게 협상. 개입을 하되 제3자가 개입을 하는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조정이라고 했고, 중재는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등 해결의 일반적인 절차는 1단계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이익의 당사자를 파악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가치와 이익을 찾는 단계가 1단계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멈추고 반성하기 단계인데, 이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상을 상상해보고 갈등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모색해보고, 그리고 3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보고 갈등 상황에 이 대안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해보는 단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은요, 폭력 단원인데, 폭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접 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가 바로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거 폭력의 정의와 의미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원인은 그 가해자 개인적으로 겪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폭력 행위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원인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폭력 장면을 노출하거나 사회 제도나 분위기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해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 그리고 사회적 혼란, 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당연히 다시 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꼭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교과서에 있다면 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리고 프린트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 지에 나와 있는 본문 예시, 새로운 예시를 보고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복습을 많이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